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정근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뭘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 한강의 수지수문과 물길 회복은 신곡수중고의 처거다 라는 게 제 최종 결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보와 댐은 물길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와 댐이 하나 설치되는 것은 하천의 입장에서는 수천 년 동안, 예를 들어서 댐이 하나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수천 년 동안 자연이 그 정도 만들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길이 그러니까 크게 하나 만들어지는 되니까. 그만큼 댐이나 보는 우리 사람이 가진 그러니까 자연 상태 입장에, 자연 입장에서 보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는 어떤 자연 현상을 단 몇 년 만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더라도 엄청난 자연의 역행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인간이 그와 같은 댐과 보를 만들면서 해냈던 논리는 옛날에 1930년대 이때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을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기술에 대한 자만감이죠. 그때 자신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 발 물러서서 쳐다보면은 우리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자연을 다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절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조그만한 댐을 하나 만들고 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성 또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자연을 많이 파괴시키고 있다. 토목과학을 하는 사람이 전공이 토목과학인데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리니까 상당히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토목과학 역시 인간의 어떤 안전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귀한 학문이죠. 그렇지만은 많은 어떤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댐을 만든다든지 보를 설치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 못한 결정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정책들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은 한강보건은 신곡보 철거로부터 한강의 생태적 보건은 선진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가 독일 이자르강입니다. 뮌헨에 있는 이자르강인데 옛날에는 여기에 콘크리트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한강에 콘크리트 있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다 쳐져 있었는데 그리고 보로를 설치해서 배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게 있는데 뮌헨시에 관통하고 있는 이 하천을 이렇게 다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이런 형태로 복원을 하니까 뭐 독일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독일은 햇빛이 많이 안 나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피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름이 많이 끼고 이런 나라인데 햇빛이 나면은 죄송합니다. 남는 옷을 할 것 없이 그냥 벗고 그냥 이렇게 동네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뮌헨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만큼 왜 우리 한강은 이렇게 될 수 없느냐? 왜 우리 한강은 지금 저렇게 상태로 둘 수밖에 없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 1968년인가 7월 달이네요.
한강의 휴일, 벌거숭이 10만. 그러니까 한강에, 여기가 한강철교입니다. 한강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백사장에 나와서 놀았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에서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1980년대 들어서 70년대 말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강남 개발을 하죠. 강남 개발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때 그 돈이 이 모래를 다 분해가지고 팔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독재 국가였죠.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서울시 무슨 국장은 출근을 청와대로 해가지고 007 가방에 뭐라 그럽니까? 돈을 주면은 그거 들고 와가지고 강남에 땅을 사고 저녁에 청와대에 땅무수만 갖다 주면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강남을 개발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음에 어떤 걸 합니까?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다니죠.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하면 최고의 문제지 않습니까? 옮깁니다. 그러면서 뭐 관공서도 집을 놓고 해가지고 집권을 이제 강남이 이제 되는데 그 강남의 어떤 개발사에서 가장 희생이 된 것은 결국은 한강이었습니다. 지금 압구정 쪽에는 옛날에 지금 이제 석촌호수 있죠. 그 옛날에 한강이었습니다. 석촌호수에서 제롯데 월드 해가지고 쭉 가서 전부 한강이었는데 뚝 잘라가지고 다 팔아버린 거죠. 그거는 얼마일까요? 상상 못한 만큼 천문학적 돈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예담으로 좀 갔습니다만, 그래, 그 당시 보면은 뭐 이렇게 강가에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얘들은 홀라당 벗고 있는데 아마 지금쯤 한 60 언저리 됐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안 놀았습니까? 강가에 가면은 초등학교 한 1년까지는 홀라당 벗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놀았다는 거죠. 이게 여기 워크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물이 이렇게 몰아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백사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서 물이 이렇게 몰아치니까 이쪽이 있죠. 그럼 물이 이렇게 돌면은 뉴스 이렇게 빨라지니까 여기에는 모래가 쌓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형적인 하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여기에 콘크리트를 치고 이 모래를 전부 다 걷어내고 다 팔아버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게 원래 우리의 강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거 제가 태어나기 전 영화인데 그때 오성이라는 영화를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당시 서울환경연합 몇 년 전인데 서울환경연합에서 한강에는 옛날에는 배도 못 띄웠다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계속 하니까 영화에서 모성이라는 영화에서 이게 노량진입니다. 여기 한강철교죠. 이렇게 뭡니까 보통가요 타면서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이 두 분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누군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안승기납니다. 그래서 한강이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치면은 이쪽 부분에는 수심이 깊었어요. 많은 데는 10m가 깊었어요. 그만큼 하천이라는 게 역동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순국시정보 수중보 현황과 다음에 개선 필요성, 철거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것도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 및 사회영향조사를 한번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수중보 현황입니다. 여기가 인관이가 김포대교 있죠. 김포대교입니다. 여기가
여기 잘 보면 이 한강 가운데 지금 군사 분계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임진강이고, 공릉천이고, 여기가 신곡 수중보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 잠실 수중보가 있죠. 그래서 신곡 수중보를 폭이 한 900m 정도 되고, 여기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섬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곡수중보가 여기에 김포대교고, 여기에 이제 인천 앞바다입니다. 이 그림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가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썰물일 때는 물이 이렇게 가고, 민물일 때는 배가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배가 위로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수중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중보 높이가 그 평균 해수면 기준으로 2.4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부하니까 한강 개발 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한번 그 강남 개발한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1980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또 들었었죠. 그것도 뭐, 이건 또 군사 독재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88 올림픽을 이제 하게 되면서 1988년에 하게 되는데 82년도에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였는가 하니까 지금 올림픽 되고 있죠. 요것을 만드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모래를 또 파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포공항에서 그 올림픽 배를 타고 나면 잠실운동장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하게 되는데, 문제는 1982년도에 보고서를 보면은 보건선은 지난하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어렵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어렵다고 했는데 1983년도에 갑자기 보건선 계획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처럼 공학하는 사람이 이제 갖다 붙여야 되겠죠, 논리를. 그때 붙인 논리가 치수심을 확보한다.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원수심, 배가 다니려면 수심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다음에 지하수를 잘 방지한다. 다음에 지금 현재로 여의도에서 한 대여섯 시간 앉아있어 보면은 밀물 일대와 선물 일대 이 수위차가 1.2m에서 1.5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천 앞바다 조이가 한 6,000m 되잖아요. 그럼 이게 한강 분류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6시간 만에 이 커버가 되잖아요.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는 게 있는데, 한강이라는 그 본래는 당연히 그렇게 민물이 들어오게 되면 짠물이 올라오잖아요. 일찍 먹은 거죠. 그래서 기수얘기라고 합니다. 민물과 짠물이 섞여 있는. 그게 한강의 본래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염류를 방지한다. 라는 또 논리를 펴니다. 이거는 서류상에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목적입니다. 침투 방지를 한다. 1970년도에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월드컵인가 무슨 축구 대회를 하는데 이스라엘 애들이 축구를 하다가 관중석에서 이스라엘 축구 선수를 쏴주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이제 아까 임진강을 통해 가지고 한강으로 수중으로 공비들이 침투해서 올림픽 하는 스타디움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고수중보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침투 방지 목적으로 이것은
토목계에 제가 당시에 참여했던 아주 원로분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신곡보를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뭡니까 한 6, 7m 이상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보초들이 보초선은 초소입니다. 지금도 신곡보는 군사시설입니다. 일반 시설이 아니고. 그리고 신곡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곡보 상류지역은 경찰이 안전을 관할하고 신곡보로부터 밑부분은 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곡보 밑으로 보면 전부 다 철망이 다 잡혀 있어요. 고향 쪽이나 김포 쪽에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어부들이 들어갈 때는 이제 허락을 받고 들어가죠. 여기 이제 1983년도 4월로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토목학회지를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88 게임을 앞두고 한강 개발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 양반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토목계를 좌지우지했던 전문가들입니다.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도 잘 아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강종합개발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구름이 다 넘어가는 시기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수 침입 문제, 지수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 좀 시간을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해야 할 것인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재원 연출을 하기 위해서 모래 자갈을 파낸다는 그 속에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골지를 채취하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턴키 베이스로 하겠다. 무슨 얘기가 결국은 그 당시 80년대 초에 국가적인 대사를 해야 되는데 국가 재정은 없고 그래서 모래를 팔아가지고 하면서 턴키 베이스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대여섯 페이지 되는 것을 이와 관련된 부분만 뽑아놨습니다. 자, 이 신곡 수준과 관련돼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단 수심이 얕아져 운하의 차질이 생긴다. 신곡으로 생각하면 아까 수심이 떨어지잖아요. 다음 하천 바닥에 들어간다. 수위가 낮아서 생활 수가 어렵다. 하천변의 제하수위가 떨어진다. 당초 감조하천의 특성이 복원된다. 이 감조하천이라는 것은 느낄감 조석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조석을 느끼는 하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조석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게 영향을 미치는 하천이라는 거죠. 조석의 특성이 복원된다. 인천 앞바다 비무장지대 수위 조건 설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 앞바다는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 천천히는 못해요. 수심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은 홍수량 계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 다음 사회경제. 신곡보 철거하는 것은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이다. 건설 명분이 적합하지 않다. 철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기 어렵다.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전설 비용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보와 연계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신곡보 철거를 넣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 다음 생태경제입니다. 생태계 보건이 제한적이다. 강바닥에 서서 생물수 직제가 복원된다. 물고기 이동 통로가 확보된다. 생물 중 다양성이 확보된다. 하천 경관이 예술된다. 이거 다 맞는 말이죠. 유사 분야. 백사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다음에 신곡보 바로 밑에 고향 쪽에 보면 장항습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항습지가 축소된다. 홍수지 강바닥에 있는 오염된 저일도가 쓸려 나간다. 김포 지역 제방 유실이 지속된다. 김포 지역에서는 계속 제방 유실되고 있거든요. 그런 건 몰랐는데 수질 분해는 아직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영수 침입으로 농업 유속보가 됐다. 지체는 오염물질 일부를 줄이지 못하면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이와 같이 신곡보 철거를 이제 환경연합하고 우리 대한하천학회가 들고 나왔을 때
이와 같은 수많은 논쟁거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언론사에서 신곡보 철거와 관련된 찬반 토론을 하자 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 그럽니까, 인터뷰할 때 아주 국부적인 하나를 가지고는 한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전문가들이.